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오늘 오전에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병원 이송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도 저희가 함께 좀 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숨가쁘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검찰의 영장 청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씩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19일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상당히 좀 긴급하게 좀 상황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주 여러 방송에서 오늘 병원 가실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게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18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영장 청구와 이 건강 악화로 인한 입원을 같은 날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단식을 오래 했으면 당연히 건강은 안 좋아졌겠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입원해서 잘 회복하시면 좋겠고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도 뭐 일각에서는 단식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링겔도 맞고 했으면 단식이 중단된 걸로 해석이 되고 어떤 더 이상의 정치적인 동기가 더 발생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게 낫고요.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장면들 많이 봤어요. 재벌 2세들이 법원 갈 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타고 출석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로서 상당히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기업 재벌 2세들의 휠체어 출석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 영장 청구된 날 병원 가는 게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입원으로 인해서 오늘 국회 상임위가 전부 다 취소됐습니다. 이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사법 통과를 위한 상임위 하나만 제한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상임위들은 전부 다 취소됐는데 이 상임위 하나하나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단식도 안타깝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상임위까지도 취소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이제 건강을 회복한 뒤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19일째 단식을 하시다가 오늘 오전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정말로 이제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도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뭐 지도부나 원로들이 찾아왔지만 단식 중단을 거부하고 계속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떠나신 거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응급 상태는 좀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겨서 다시 이제 회복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단식은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단식을 할 때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서로 양진영의 주장이 서로에겐 이해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떤 국민들을 대변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일째 단식을 하면서 야당 대표의 주장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 일변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국정 지지율을 보면 30%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뭘로 단식을 풀 명분이 있을까? 최소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뭔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 일부라도 바꿔야 되겠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계속 단식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도 속보로 좀 전해졌었죠. 지금 백현동이나 대북 송금 의혹 묶어서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된 건데 그 시점도 오늘 뭐 이르면 오늘이다, 늦으면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건 당연히 예상을 했던 바이고요. 만약 이번 주 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9월 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9월을 넘기게 되면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11월, 또 나아가서는 12월까지 밀릴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국민적 여론이 검찰을 향해서 수사 많이 해놓고 왜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영장 청구 이렇게 뒤로 밀리게 만드느냐라고 비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정해진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자신이 있으면 단식과 무관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친명계 최고위원과 강성파들이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하겠다. 아예 표결에 불참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놓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거든요. 결국 불체포 특권 포기 말뿐인 약속이었고 이 단식도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으로 당내를 집결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출구가 없다고 하는데 입구도 없는 단식이었거든요. 없는 입구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서 시작한 단식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비판이나 비난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깔끔하게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돼요. 그럼 몸을 회복하는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보다는 어차피 변호인들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한다면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방탄이라고 비판했던 제 지난 발언에 대해서 제가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여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느냐, 왜 조롱하느냐라고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말에 명분이 실리게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 부결하거나 표결 불참하면요, 저희가 이거 방탄 단식이다, 이거 구속 피하기 단식이다 말했던 게 전부 다 맞는 말이 되거든요. 이 선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 표결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영장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지금 단식 이 상황들이 표결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단식을 오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동정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강경파 의원들이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당 전체적인 기류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 있어서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가결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반대 여론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예. 그래서 저는 가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장해찬 최고께서 또 사과도 해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근데 저는 여튼 이런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어진 혐의가 아주 체포를 해야 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긴급성이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벌써 혐의가 제기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탄 단식이다? 아니면 수사 무마형 단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저는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출석을 했고 어쨌건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님께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가결시킬 거라 보는데 저는 100% 부결이라고 자신하거든요. 네, 그리고 머릿수로 봐도 네. 이 친명계가 똘똘 뭉치면요, 이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몇몇 보도에서 뭐 일부 네. 의원만 참여해서 뭐 국민의힘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으로 의견을 좀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잖아요. 출처 그 부분 불명의 어떠셨어요? 문건이 이제 예. 보도가 됐잖아요. 민주당이 50명만 참석해서
이 가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 근데 만약 그런 움직임 보이면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분들이 의사당 앞으로 가서 시위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저는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평소에 박강원답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박강원 원내대표의 언어보다 훨씬 날서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민주당 내 합리적인 중도파나 비명계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부 정치 구도로 봤을 때 이 시기에 가결표를 던진다거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공천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경선에서 떨어질 각오, 공천 안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아쉽게도 제가 사과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수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단식 상태에서 두 차례 조사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첫 번째 조사 같은 경우는 신문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요한 재판을 회방 놓는 것을 우리가 한 달 내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법 방해가 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골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되어서 구속의 당위성을 높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네. 장해찬 최고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의 어떤 수사 영장 청구가 부당한 것이더라도 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사실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지 민주당이 스스로 주장한다고 그 합리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부결 이야기는 좀 줄어들고 이게 되려 대표를 위해서 법원을 통해서 대표의 어떤 결백성을 밝히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맞는 말씀인데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이런 분들, 민영배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주류의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말씀을 보면 합리적인 우리 권 비대위원님 말씀과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분의 생각은 같은데 이제 결론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 중에 지금 박강우 원내대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은 이후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 저희도 잠깐 좀 함께 들으셨는데 어떤 내용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식 때문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했다라는 발언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오늘 검찰이 영장 청구할 거라는 사실은 지난주부터 다 관측돼 왔던 일이고 네.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는 뭐 정해진 수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단식으로 입원을 했는데 마치 거기에 대한 대인 카드로 체포 동의안을 응수했다라는 발언은 앞뒤가 바뀐 거죠. 영장 청구 체포 동의안이 날아올 것 같으니 단식으로 응수했다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네. 총리 해임안 같은 경우에서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는데 예. 이게 장관 해임 건이나 탄핵안처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지금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유보적인 분들도 있고 국민께서 회초리를 때리면 저희가 또 겸허히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총리 해임을 밀어붙일 정도로 한덕수 총리에게 명백한 과오나 실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역시나 민주당의 어떤 탄핵 중독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때문에 나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박강원 원내대표가 투사가 되는 듯한 교섭단체 연설을 했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어떤 공간, 이 중간지대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희도 나름대로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단식의 나비 효과가 민주당 내 합리적인 중도파나 비명계들까지도 이 철험에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각 총사퇴까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각 총상태라든지 아니면 총리 해임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네. 사실은 단식을 한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의 한쪽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무시로 일관하는 어떤 정부 그리고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내 온건적인 의원들도 이건 정말 아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뭔가 경종을 울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협치의 공간이라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책임을 지금 총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국민들은 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올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꽤 다수의 국민들은 정말로 저렇게까지 할 만큼 사실 국정을 한쪽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처럼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오늘 원내대표께서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주택 소득 고용 분야 국가 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부분도 주말 사이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장례신 최고위원님? 이건 잘못한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신 분들 부동산 정말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언론에서 말하는 30대 영끌 패닉 바잉의 당사자거든요. 저도 2021년에 집을 샀다가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 안 사면 평생 서울에 집을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국회나 대정부 질의 나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부동산 상승률 11%다 했다가 국회의원들한테 혼나고 했잖아요. KB 통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50% 넘게 오르는 그런 명확한 수치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부동산 원액에 엄청난 압박을 해서 말 안 들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문자나 녹취 등이 다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제보한 분이 부동산 원 노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은 잘 아니에요.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은 노조에 가입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이런 성향을 떠나서 국토부로부터 너무나 압박을 받다 보니 괴로운 이 부동산원의 노조가 2019년에 처음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 사건의 불씨가 그 당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힘으로 억누르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표출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들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문자가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그때 국토부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더라, 청와대 사람이 이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때 주고받은 메신저와 문자가 증거로 다 고스란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원에게 이거 차관님 지시다라고 한 문자도 나왔고요. 그 차관이 장관한테 허락 안 받고 단독 플레이로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대통령실 허락 안 받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습니까? 통계 조작이라는 위험한 일을.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척 보면 척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깔끔하게 정말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그 당시에 통계 조작과 부동산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청년 세대와 또 이 주택 정책의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반박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문 전 대통령까지 목표로 삼아서 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저는 뭐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을 확신하고 있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게 맞죠. 근데 감사위원회 또 의결을 통하지 않고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장희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감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걸로 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차관의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정권이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행정부를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하는 건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시의 내용이 부당한가 아닌가를 따져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통계는 사실은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에 조사하고 목요일 날 발표하는데 사실 매주 실거래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주 어떤 거래 가격이 달라지는 발표를 하고 있으니 네. 그것이 적절한가? 그러면 수목금의 어떤 그 반영돼야 될 가격 정보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통계 조작이라고 처음부터 규정하고 그리고 이 감사 과정에서 보면 좀 의아한 게 3번이나 감사를 연장하고 어떤 한 공무원은 10번 이상 감사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정말로 통계 조작이라고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했어도 될 텐데 논란거리를 예. 만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그냥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 과정에서의 의문 그리고 의결을 굳이 건너뛰고 수사로 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으니까요. 감사원 차원에서는 긴급하게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물증 앞에서 저는 민주당도 항상 말하는 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토부 고위공직자나 차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힘없는 부동산원의 직원들 노조 편에 민주당이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관이 압박했다고 이게 무슨 통계 조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힘없는 사람 편에 서겠다고 했던 민주당의 평소 주장과는 너무 거리가 먼 태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리겠다는 협박 앞에서 통계를 조작해주고 마사지해주고 뒤늦게라도 이걸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이 힘없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에 뜬금없이 문정부 때 고용률 좋았다라는 다른 통계를 올린 것도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 보여서 좀 우스웠습니다. 저 통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특위에 소속되었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제 팬클럽 회장이 만든 글 올리면서 장례찬 정치 잘한다 SNS에 자랑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직접적인 관련이었는 제3의 기관이나 제3자의 글이나 통계를 올려야지 제가 제 SNS에 제 팬클럽 회장이 쓴 장례찬처럼 정치하는 사람 없다라는 글 올리면서 자화자찬하면 진짜 남들이 다 비웃지 않겠어요? 그 비웃음 자초할 일을 문 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아 뭔가 코너에 몰린 것 같다, 급하긴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결로 되게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우려가 됐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은 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이 가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통계 조작이란 말을 쓰고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섣부르게 이 사안을 규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권이 바뀌면 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떤 정권이 바뀌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가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정상적으로 행한 통치행위마저도 이렇게 의심된다고 하면 사실 통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관료제 사회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물론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그럴 만한 것이 있는 다음에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규정하고 들어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배경 좀 듣겠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3명 모두에 대해서 당원 50%, 지역 주민 50% 여론조사를 거쳤습니다. 14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13명을 바보로 만들고 전략 공천한 민주당과는 다른 선출 방식부터 민주적인 경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자꾸 검찰 대 경찰의 프레임으로 이번 예, 예. 선거를 몰아갑니다만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냐 경찰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강서구 내 수건을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직 구청장 대 경찰 출신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김태우 전 구청장 후보 같은 경우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서구의 가장 큰 수건이었던 이 차량 폐 부지를 김포로 이전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포시장 모두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가 가능했었는데요. 뭐 강서구 주민들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야 좀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원하는 사업이나 인프라 등을 제대로 건설하고 이렇게 차량 폐지 같은 경우를 옮기는 폐부지를 옮기는 굵직굵직한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도 그리고 정부도 지금 다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강서구 개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민생과 실익에 근거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자막으로 계속 민주당의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민생과 실익을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강서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뭐 그 면에 있어서도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이 사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을 후보로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태우 전 청장이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것은 대법원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었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국민들께 호소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벌써 재보궐 비용으로 40억이 넘게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서 국민들께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북러 정상이 만난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을 또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북러가 유엔 합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군사협력 기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로 규탄하는 내용, 그리고 규탄 결의를 많이 이끌어내게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양자회담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달에는 한 달에 50건 이상의 양자회담을 진행해서 이걸 기네스 신청할 정도로 외국 정상들과의 교류가 매우 잦은 편인데요. 이러한 어떤 이 영업사원 1호에 걸맞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또 이제 그동안 우리의 어떤 수출이나 이 대외 무역이 다소 중국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빠르게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핵 개발 시도 등에 대해서 규탄하고 그 어떤 제재도 해제해주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뭔가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오늘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보면 유엔 제재의 틀 안에서 뭔가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 아직까지 제재를 어기겠다는 메시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압박을 할 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제재의 틀을 위반하지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조를 물샐 틈 없이 다지고 오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발언들이 좀 나와줬으면 한다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북러의 그 유엔 제재 위반 관련해서 지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의 질서를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결로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한미일 공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미일의 처지를 보면 사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가장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사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지 않게 해야 되는 노력 동시에 해야 되는 국가예요. 러시아와 미국과의 충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만 해도 미국과 되게 가까이 지내면서도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한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실 때도 좀 중국과 러시아를 좀 고려하면서 저는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면에 다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그 균형자 외교라던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이 중간자 역할을 자초하다가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기 쉽다. 지금 사실 실질적인 냉전에 돌입한 것으로 많은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균형자니 뭐니 전략적 모호성이니 따지다가는 미국이나 서방의 자유주의 연맹으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북중러와 손잡고 나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윤석열 정부는 그런 외교 방식을 천명한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도 심정적으로야 북러의 편을 들어주고 싶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라던가 무역, 국제 관계에 있어서 차마 노골적으로 북러 편을 끌지 못하게 이 미국을 위시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강한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바른 길로 견인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어떤 국제 정세가
우리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이 외교 노선에 대해서 바라보고 정치권이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번 일정 중에 이제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을 위해서 이제 많은 정상들과의 만남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과 앞으로 뭐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셔야 될 역할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2030 엑스포 유치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랍권 국가랑 저희가 다퉈야 되고 유럽권 국가랑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상황은 아닌데 어쨌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그 앞서 이야기한 것과 좀 짚고 싶은 건 미국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정학적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한국이 그냥 강경 일변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